안녕하세요. 남양유 위기관리 케이스 분석 발표를 맡은 장태성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 executive summary, 그리고 회사 분석, 그리고 쿰스의 이론에 따른 3스텝 어프로치 통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웬디스와 함께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ecutive summary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August 2013, one consumer living in Mokpo claimed that she found a thing presumed to be a dead frog in Imperial XO, the product of the Namyang Daily product. The company requested an investigation for the source of the frog to the National Forensic Science. For 2 days of the investigation for consumption, they become sure that there is not a single possibility for insertion of the frog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Furthermore, for 2 months of the investigation for production, they found out that the company was unconnected to the incident. The specific reason was not fully uncovered. For this case, the Namyang company supposed that this incident happened by malevolence, and they choose the denial strategy as they fully deny the suspicion for it. They provide media with press release and sought advice from the objective professional to gain trust. Also, after the crisis terminated, they opened the process of production to the media and invite them. 자, 이제부터 사건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그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 MBC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뉴스에 나왔던 개구리 분유의 사진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업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인데요. 남양유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업 회사지만 분유 명가, 50년 동안 분유 명가로 불려왔고요. 다른 회사와 달리 우유 산업이 아니라 분유 산업으로 시작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9개 제품군으로 주요 사업군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메이유업과 함께 40년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과점 수준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렇게 두 가지 경영이념과 CEO의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경영이념은 인간 존중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CEO의 말은 아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백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분유업계의 시장 내 상황은 남양유업과 메이유업이 두 회사의 과점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가공업이라는 특성상 수요랑 공급이 잘 맞지 않아서요,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유 시장은 서로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일련의 예를 들면 두 업체는 먹다 남은 타사의 분유를 들고 오면 자기네 제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분유 소비자들의 특성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관여의 고가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유 제품을 자꾸 바꾸면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거나 아이들이 먹지 않는 상황이 나서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높고 브랜드 스위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할 분유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분유 회사에서는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첫 분유를 우리 걸로 써놔라 라고 하면서 리베이트를 한 경우도 리베이트를 했다가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3년의 상반기에는 남양유업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던 막말 파동과 밀어내기 운영이 있었습니다. 밀어내기 운영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리점에게 물건을 밀어내는 푸시 영업이라는 걸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뤄서 대리점 점주에게 영업 직원이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남양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75% 이상 감소하였고 순손실은 거의 50억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건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정되기도 전에 개구리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프라이크시스 입장에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매니지먼트인데요. 사실 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예전부터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유 보시면 지퍼도 나왔었고 벌레나 검은 이물질이 나오는 건 굉장히 다반하게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조사원의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분석 결과 분유에서 가장 이물질이 어떤 제품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가 많은 이물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유에서 이물이 많이 나왔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소비자분이 굉장히 고관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유에서 더 많이 이물을 찾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물질 관련돼서 분유업체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 과실을 탓하거나 심지어 블랙 컨슈머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은 업체에서는 재정 공정상 나올 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그냥 일축해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프로덕트 템퍼링 혹은 프로덕트 페일러에 관련된 이슈는 업계에서는 이미 흔했고 이런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매니지먼트인데요. 남양유업은 사실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다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원료 검사나 완제품 검사까지 모두 227가지 검사를 합격한 제품만을 시장에 내놓고 또한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나 햇섭 마크를 달 정도로 굉장히 인증을 했었는데요. 분유 제품은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해 남양유업도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2006년 엔토로박터 사카사키균이라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건의 시작으로 2013년 유통 중 상품 변질 사건 등 많은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양유업은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CS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1983년이란 굉장히 예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여러 가지 명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밀어내기나 막말 파동으로 인해서 남양 사태에 인한 논란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업계 2위와 3위 일동오디스와 메이유업은 각각 신뢰도와 웰빙지수 같은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남양의 분유업계 점유율은 그렇게 좀처럼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위기 유형은 사실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유형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랙 컨슈머에 의한 말리버런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블랙 컨슈머 사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증가를 하고 유통 채널이 온라인화되면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릴 수 있으냐면 25년간 96배로 악성 민원이 불만 건수가 늘어났고 악성 민원을 경험한 기업의 숫자도 전체 조사 기간 중에 83%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만족감보다 불만을 주변에 알리는 성향을 가졌으며 불만 소비자는 31%는 적극적으로 이를 전파한다라는 소비자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도 조금 변하고 있는데요. 대응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비하는 모습에서 공격하는 자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최초 신고가 남양유업 고객센터 만족센터에 들어왔으며 남양유업은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소비자 인터뷰가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1차 맘스홀릭 베이비와 같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21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식약처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비 단계에서 별다른 혼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남행유업은 자진 신고를 통한 빠른 조사와 대응, 그리고 1차적으로 소비자 신고 지역인 해당 관할 지역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식약처의 1차 소비 단계를 조사를 종료를 한 후 제조 공장이 있던 세종시에서 2차로 제조 단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제조, 포장 단계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정말로 없던 것인지의 외부적인 조사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21일 오후 3시 무렵 남양유업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였는데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분유는 제조 공정 중 다양한 규격을 거름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5mm가 되는 큰 개구리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으며 제조 후 4개월이 지난 제품이었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의 개구리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이 들어갔다고 하여도 반건조, 되게 수분량이 적은 물체가 분유이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하면 3톤 현생을 통해서 미라 형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남행유업 측에서는 이 사건이 블랙 컨슈머의 아기에게는 자작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달 동안의 조사 끝에 세종시는 2차 조사인 제조 단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혼입되지 않았음을 CC 결과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제조 후 동시에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개구리가 제조 단계에서 혼입될 경우 150g의 단단한 분유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상황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제조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시험 성적서, 이물검사, 제조시설 내 해충 모니터 내역 등을 통해서 이것은 나타낼 수 없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행유업이 대응이 적절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타당한 후속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종시라는 제3의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수사 기관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라는 곳에 객관적인 과학적인 실험을 의뢰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크라이시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향후 적극적인 생산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려 개구리 같은 이물이 절대 분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드릴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고요. 영업비밀 제조 공정 모두 공개라는 기사를 내면서 제조 공정에 대해서 고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견학로를 설치하며 검사 장비를 더 추가하여서 원료 검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제조 과정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소비자에게 안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남양유업의 스테이크홀더 맵입니다. 저희는 전문가 집단, 내부 공중 소비자 운동관, 경쟁사 미디어, 정부로 스테이크홀더를 평가를 하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의뢰를 하였던 전문가 집단,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와 사건의 전말을 밝힌 정부, 세종시, 국과수, 식품의약안전처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전파한 미디어, 특히 MBC와 각종 신문사, 방송사가 있겠고요. 경쟁 상황이 되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만큼 경쟁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가 소속되어 있던 액티비스트적인 성향을 지닌 육아 커뮤니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어내기 관련된 그런 내부 공중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책임 소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은 경쟁사 사주에 의한 자작극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보상을 노린 배드 컨슈머의 말레버런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남양유업의 대응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저희는 평가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고 이틀 만에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의뢰하여 2차 조사를 빠르게 진행시켰고
외부 전문가에게 정황의 조사를 추가 의뢰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범죄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고요. 블랙 컨슈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손실시키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혹은 강경 대응을 하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분유회께서는 해당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한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밖에 없었는데요. 남행 유업 동안 해당 민원에 대해 문제 제품 수거와 함께 동일한 제품을 2통을 증정하는 식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의 법적 보상과 책임의 문제, 사전 사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후에 모방 범죄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분유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이유는 남영과 해당 소비자가 모두 추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남영의 경우에는 이미 나빠진 명성을 지닌 남영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대중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위해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구정력이 굉장히 높은 분유 소비자군이기 때문에 컨테인먼트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특성상 2년 전후로 소비자층이 교차가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이후에 사업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이나 미디어 관련 대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분유가 직접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며 유통 과정을 밝히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사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본인이 속한 유아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그래서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사건은 정확한 연유가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성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유형을 분석을 한다면 블랙 컨슈머에 의한 멜레버런스에 의한 프로덕트 템퍼링이며 이에 대한 남양유업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디나이어가 어택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오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말레버런스가 맞을까? 악의가 맞을까? 혹은 악의가 맞다면 누구의 악의일까? 그리고 만약 악의가 아니었고 화이트 컨슈머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 악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프로덕트 페일리어였다면 남양의 대응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액티비아에서 콩껍데기, 벌레를 보이는 콩껍데기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액티비아 사측은 이거는 소비자가 넣은 다음에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 당신이 넣은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해 추궁을 했다서 되게 논란을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평가를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에 대한 대응은 올바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생긴 큰 위기를 통해서 위기가 크게 퍼지지는 않았고 이번 위기에 대해서는 재빠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유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누적적인 위기에 대한 결과가 계속 발생이 되고 분유군과 남양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디스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웬디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디스와 남양유업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품 및 소비자 특성이 다르다는 것과 기업의 명성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위기 관리 전략이 달랐다는 걸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웬디스의 제품은 저관여 제품이었고 그 칠리 스프도 비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도 굉장히 일상적인 소비고 상대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분유와는 조금 다른데요. 남양유업의 분유의 경우에는 고관여 주력 제품이었고 주로 일생에 한 번, 일생에 21개월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끼리의 구전력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동질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웬디스는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었지만 남양유업은 직전에 대리점 문제로 기업 윤리성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명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한 두 위기 대응 차이는 사실적 근본적으로 사건의 연유가 밝혀졌느냐 아니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웬디스의 경우 소비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남행기업은 제조 공정에 대한 확인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무고함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인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업평가 측면에서는 두 사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가락에 들어간 음식이라는 불쾌감을 주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퍼셉션 갭을 줄이지 못한 웬디스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행기업도 누적된 계속 분유에서 이물이 나온다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제품 이후로도 제품 관련 논란이 계속되어 오는 만큼 오명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재현인데요.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은 배드 컨슈머에 관련된 위기 중에서도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웬디스의 위기 사건과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고의적인 템퍼링 사건은 이처럼 전부 입증하기, 반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컨슈머를 의심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대응 비용도 증가하고 곧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인상이 추구되기 때문에 착한 소비자도 피해를 받는 그런 대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애매한 악성 민원의 관련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일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업계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